치료의 기본 문제, 의학 서적의 치료와 처방 목록의 치료라는 제목 아래 사람들이 정신치료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데 교수님 이게 융과 프로이트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영역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반 심리학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심리학하고 의학 심리학하고 두 가지를 다 한번 언급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말하기 전에 이미 일반 심리학과 의학 심리학이 구분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심리학 자체를 만들어낸 건 아니네요. 심리학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심리학을 갖다가 프로이트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로이드는 심리학 중에 정신 분석학을 특화해서 발전시켰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정신 분석학을 일반 심리학으로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계속해서 하나의 우리 주제죠. 대부분 정신병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반 심리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의 도전이죠. 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 축기 행위하고 의료적인 행위하고 이게 다 상당히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그렇죠. 모호한 문제를 발생시켜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리학을 넘어서 이게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의식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쪽에서는 철학적인 것과 종교나 영성적인 것과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 거죠. 보통 심리학은 지금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의식, 컨셔스니스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네. 네. 무의식의 세계는 검증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연과학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탐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 자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도 학파에 따라서는 무의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래 심리치료, 또 심리학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계속 어떤 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 심리학하고 각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보이죠. 그러면 인지 심리학 쪽에서는 무의식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그 유튜브나 TV에서 나오는 그 인지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행동 치료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죠. 그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배제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정신 분석적, 정신 역동적 치료하고 그와 다른 치료 라인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 네, 이 단어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동안 많은 뜻을 함축한 채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정신치료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면술, 암시, 설득, 정화적 방법이 카타르시스를 말합니다. 카타르시스를 얘기해요.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교육기법, 자율훈련 등일까.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정신치료라는 이름 아래 매우 모호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론 및 방법이 귀속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아무도 살지 않은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면 그곳에는 경계표도 이름도 거리도 없으며 그 땅을 밟은 개척가는 저마다 그 대륙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생각한다. 의사가 처음으로 정신이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대체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 파라셀수스인데, 우리가 정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덕택이다. 그러나 때때로 예감에 가득 찬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진기한 지식은 16세기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그 언어는 귀량학적, 연구술적 관념뿐만 아니라 파라셀수스의 신조어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신조어들의 풍부함은 여러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열등감과 상응하는 자기 현시욕을 보상하고 있다. 17세기와 더불어 시작된 자연과학의 시대는 파라셀수스적 의학의 진주를 쓰레기로 덮어버렸다. 2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경험적 방법이 대두되었다. 즉 생명장이
애니멀 마그네티즘을 갖다가 생명작으로 예, 그러게 뭐냐 그 애니멀 매그네티즘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최면술의 아주 초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한테 매그네티즘이 뭐 있다 뭐 이런 것에서 요리한 것으로 보여요. 네. 생명작에 관한 메스머의 학설인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암시 현상으로 돌리는 실제 경험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옛 연금술적 학설의 자산에서 유래한다. 모기병에 관심을 두었던 낭만주의 시대의 의사들이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해서 히스테리의 임상적 발견의 기초가 세웠다. 그러나 한 세기가 거의 지나서 사르코와 그의 제자들이 이 영역에서 비로소 어느 정도 확고한 기능을 세워놓았다. 피에르 자네 덕분에 히스테리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더욱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암시 현상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은 두 명의 프랑스 의사인 리보와 베른하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후에 스위스에서 아우구스트 포렐이 합류했다. 시민성 증상의 인과론적 지식에 대해서 그 증상의 감정적 원인이 있다는 브로이오와 프로이트의 발견은 심리학 영역에서의 결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의식에서 사라져간 기억상이나 그것의 감정 색조가 히스테리 증상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곧 정신현상의 무의식적인 층을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자는 그 당시에 대학 심리학이 가정하던 것처럼 신체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도 의식, 즉 자아와의 연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정신기능과 똑같이 행동하는 만큼 정신적인 것임이 밝혔다. 자네가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트와는 무관하게 진행했던 것처럼 그것은 히스테리 증상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자네가 의식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어떠한 특수한 허약함이 있다고 추측한 반면 프로이트는 원인이 되는 기억상은 불쾌한 감정 색조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은 억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 영어 책에서는 그거를 이게 원인이라는 보다는 심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심텀을 일으키는 그 기억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강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는 이 원인적 내용이 의식에 경항하는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가설은 바로 그것이 진이 상처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성질 때문에 억압된 기억이 여러 관점에서의 도덕적인 검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리프레션 이론을 지금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것을 잘 설명해내려고 하고 있죠. 억압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을 프로이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억압이론을 시민성 신경증의 모든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화현상의 설명에도 이 이론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지금까지 철학학부에 맡겨져 있던 일반 심리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의사의 임상심리학은 지금까지 언어 개념이나 몇몇 방법론적 관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심리학에서 빌려올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무의식적인 정신과 만났던 의학심리학은 사실상 공허함에 부딪혔다. 무의식 개념은 몇 가지 훌륭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학 심리학에서 기피되었고 다만 의식 현상만이 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학 심리학과 우세한 일반 심리학 간의 충돌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이트의 발견은 전적으로 신체적 입장만을 주장해온 의사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것은 이후 5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의 새로운 특징을 적어넣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소위 신체의학의 반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반 심리학은 여전히 무의식의 사실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없었다. 여기서 아마 우세한 일반 심리학이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의학 심리학과 우세한 일반 심리학, 그래서 일반 심리학이 우세하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일반 심리학 이런 개념으로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The collision between the medical approach and the general psychology then prevailing was therefore considerable. 그래서 원문에서 이 의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일반 심리학 간의 충돌이 상당히
컸었다. 예, 그래서 의학적인 어프로치와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제너럴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일반 심리학 쪽에서의 어프로치와 메디컬 쪽에서 어프로치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세한 말이 영어 책에는 안 나오네요. 그래 거의 우세하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프리베일링 그러니까 더 제너럴 사이콜로지 된 프리베일링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제너럴 사이콜로지라는 얘기죠. 그 우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의학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반 심리학이 어떤 면에서는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일반 심리학으로부터는 메디컬 쪽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었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임상 치료 쪽에서 일반 심리학 의식을 중심으로 한 일반 심리학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었고 아마 의학 심리학 쪽은 지금 프로이드가 개척한 것도 의학 심리학이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메디컬 사이콜로지라고 봐야죠. 치료 쪽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개척했던 게 무의식의 세계 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이런 점에서 일반 심리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즘 의학 심리학에서도 그러면 무의식을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을 갖다가 도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무의식은 거의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즘 특히 영상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뇌과학이나 영상과학 쪽에서도 가급적 모든 것을 직접 기록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천여지 속으로의 진출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한다. 즉 개척자는 자기가 우연히 지니고 있던 도구의 의지에 도전한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신체의학 교육으로 일부는 기질적이며 일부는 사회의 주관적 전제 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신의 일반적인 교양과 세계관이다. 그의 의학적 전제 조건들과 그가 체험 자료의 실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는 일반적인 교양으로서 언급된 요인의 특성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세계관은 결국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특수한 지식을 더 큰 전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잘 모르는 영역에서 진행될 때 개척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비를 갖추고 그 신내륙에 발을 들여놓은 또 다른 사람은 그 내륙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미개척지에 누군가가 새로 개척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도도 그리고 지명도 붙이고 다 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표류자가 그 섬에 그 미지의 영역에 당도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롭게 거기에 대한 인식 체계를 세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신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들이 출현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프로이트에게도 일어났다. 그의 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신경증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부여하는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다. 상을 지배하는 것이 쾌락 원칙이나 성적 충동이 아니라 권력 충동, 자기 현시욕, 남성적 항의, 우위에 쓰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내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제시해 보였듯이 이 두 이론을 한 사람의 동일한 사례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충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종종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러 역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신경증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림자의 측면에서 즉 도덕적 열등성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개의차와 주관적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아들러 두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대변할 때 보여준 경직성은 늘 그렇듯이 감추어진 불확실성과 내면의 회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연구자에 의해 기술된 사실은 충분히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두 해석이 모두 부분적으로 옳지 않거나 서로 보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냈습니다. 의학 심리학이 이와 같은 첫 번째 딜레마의 근거는 아마 일반 심리학이 사실에 입각한 그 무엇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미 경작된 밭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편견을 내포하는 수단에 의지했다. 그 결과 나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로 객체를 대하는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나는 일련의 유형을 가정하게 되었는데, 이 유형은 모두 그때그때 의식의 정의 기능 중 어떤 것이 지배적이냐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시험 삼아 하나의 도식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 태도가 이 도식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8개 이상의 관점이 생겨난다. 이에 더해서 다소 개인적인 다른 모든 전제들을 계산에 넣는다면 적어도 주관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 가능성은 무수히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심리학적 과정에 대한 비판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모든 것에서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특정한 관점이 이처럼 행복적이고 고집스럽게 보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은 오직 주관적 편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려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란 한 개인이 전 생애의 경험을 통해 얼마간 조심스럽게 구축해놓은 산물이다. 그것은 개인의 정신이 환경 조건과 충돌함으로써 생겨난다. 따라서 보통 주관적 편견은 일반적 경험을 주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 변이를 형성하는데, 그것으로 판단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기 비판과 포괄적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경우 의식의 원리에 맞추려고 할수록 경험이 의식의 원리의 의미로 해석되어 그렇게 사실을 이론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일반적인 이론이 가능하기에는 우리의 심리학적 경험이 아직은 일천하고 넓지 못하다. 심리학적 연구는 우선 우리가 보편타당한 소설을 정립할 생각을 하기 전에 시몬의 본질을 밝혀줄 많은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심리학적 소설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요구하려면 그 의미의 역도 다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The investigator needs a lot more facts which would throw light on the nature of the psyche before he can begin to think of universally valid propositions.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실이 검증되고 나서야 이제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이론, 어떤 제안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 이렇게 확고한 프로포지션, 어떤 제안이나 이론을 정립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는, 우리가 모은 사실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보통 어떤 이론을 주장하려면 현재 상태는 그 자기의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론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For the present, we must observe the rule that the psychological proposition can only lay claim to significance if the obverse of its meaning can also be accepted as true.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연구자가 자기 이론을, 심리적인 이론을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려면 그와 반대되는 이론을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때만 자기 이론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을 주장하는 것가 무리다는 것을, 어떤 이론이건 그것도 하나 여러 가지 전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대륙의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각자 자기가 가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세우는 것, 어떤 그 지도를 그리고 맵을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하는 것, 다른 지역에 도착한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같은 어떤 땅을 같은 지역을 설명할 때도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자기하고 다른 주장도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이런 유연한 입장에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프라포지션, 자기의 제안 또는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완고한 태도들, 프로이드는 프로이디언만 옳다. 또 아들레 추종자들은 아들레 이론만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같은 사람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도 프로이드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들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떨 경우는 어느 한쪽 가지고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느 하나의 이론 그 밑에 다른 것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이게 복합적인데 하나의 이론만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변비가 나왔습니다. 개인적 세계관적 선의견은 심리학적 판단의 형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난 의지와 통찰로서 제거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미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무의식을 다루는 모든 의사는 그 이전에 교육 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무의식의 원리적 사실 내용을 의식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통찰력 있는 모든 정신 치료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는 것은 환자에게서도 전혀 보지 못하거나 또는 과장해서 인지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성향을 환자에게 촉진시키고 자기 자신에게서 멸시하는 바로 그것을 환자에게서도 간주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외과 의사에게 손의 전염성이 없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치료자는 또 충분히 자기 비판을 행하거나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특히 힘주어 주장해야 할 것이다. 자기 비판의 필요성은 의사가 환자에게서 극복할 수 없는 어쩌면 정당한 저항에 부딪힐 때 특히 절대적인 의무로 다가온다. 환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즉 실제 심리학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란 없다. 특히 환자의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비난받아 왔다. 저항은 치료 과정이 옳지 못한 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항 자체는 모두 저항이라는 말은 남용될 수 있는 게 상담자가 치료가 잘 안 될 때 그냥 내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에 본인의 치료 기법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환자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저항이라는 사실만을 놓고 이 환자의 저항이 심해서 이분은 치료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상담자에겐 책임이 없고 항상 내담자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항에는 항상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환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굉장한 큰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의 저항 속에는 정당한 저항도 있을 수 있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상담자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상담자의 캐릭터 중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얘기를 잘 수용해내기보다는 이걸 너무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저지멘탈한 입장을 자꾸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은 검증되기 전에는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아직은 드러낼 수 없어요. 의식적인 저항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적인 저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떠면 이 저항이라는 형태가 무의식적인 저항들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무의식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 자체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너무 그래 단순하게 내담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내가 교육의 분석의 주제를 자세히 역설하는 것은 최근의 의사의 권위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오직 하나의 정신치료를 절대적 권위로 추대하려는 경향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다소 실에 뒤떨어진 암시치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도이다. 그렇다고 암시치료의 전문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엑스 카시드라라는 여기를 암시치료라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nother year of ex cathedra psychotherapy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엑스 카시드라라는 용어는 아마 사전적인 의미는 with full authority of office라는 얘기를 어떤 자기가 가진 직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의사 권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아니고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교황의 무오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임팔러빌리티는 그러니까 의사는 틀릴 수 없다가 마치 교황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다 옳다는 이런 오소리티 권위 중심의 어떤 치료법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죠. 작년인가 그 한국에서 40대 초반에 아주 꽤 유능하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그 칼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 환자가 미리 칼을 준비하고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칼을 들고 하니 의사가 그 환자는 문 쪽으로 등을 쥐고 있고 의사는 벽 쪽으로 등을 쥐고 있으니까 아이고. 도망가는데 이게 시간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따라가가지고 의사도 찔러 죽이고 간호사도 찔렀는데 다 그냥 상처 받았는가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서 다들 의문이 생긴 게 아니 그렇게 유능한 정신과 의사인데 왜 그 환자한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국에서 그 정신과 치료 보면은 상당히 의사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그 환자는 벌써 그 닥터한테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어가지고 또 하나만 걸려봐라. 그럼 나 그냥 알겠다. 지금 그런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정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 돕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분들은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조심해서도 이분들은 이 공격성이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굉장히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은 이 공격성을 표현하지 못하게 윽박지를 게 아니고 공격성을 드러낼 때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 발현되지 않고 공격성을 억눌러 버리면 이건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폭발하는데 행동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볼 때는 항상 치료실 세팅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담자가 먼저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이카틱한 보드라인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료실 세팅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도 힘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분들의 공격성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분들 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들이 초기에 이런 환자들은 보통 현대정신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그 곁에서 바라보는 옵서베이션하는 정도를 처음에 원해요. 직접 뭘 돕기는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는 상당히 훈련되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의문이 되는 게 한국에서는 그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상대하는가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동영상을 소리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환자가 딱 들어오니까 의사가 이게 뭐냐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로 무시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도 의사가 이제 환자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갑자기 환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그 유능한 정신과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을 유능하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국에는 보험환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인카운트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분석적인 방법이나 이게 거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 처방하고 끝난다고 이렇게 봐야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상담을 정신분석을 본인이 선호하면서 어떤 상담 선생님들을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어떤 약물 처방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이분들도 알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담사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메디컬 닥터는 혼자지만 여기에 실제 상담하는 분들은 따로 전문가들을 두는 거죠. 아무튼 그쪽 한국이나 여기나 어떤 메디컬 닥터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권위적인 그런 면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지 지금도. 예, 모든 복잡한 치료는 의사가 환자와 마찬가지로 적극 참여하는 개인적인 전증보조 과정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통찰력 있는 정신치료자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알려져 온 사실이다. 그러한 대면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서 기대하는 정도만큼 자기 자신의 정신 과정을 통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특히 소위 상호 의사소통 관계의 라포, 즉 신뢰관계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치료 성과는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정보에 따라서 환자는 의사라는 인간적인 개체와의 관계의 안정성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가 얇은 사람의 경우에는 의사의 권위로 무엇인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위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리치료사들로서 의사의 선행자인 사제는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권위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려운 증례는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인간적인 보호 관찰 시험과도 같다. 그것을 위해서 의사는 진지한 교육 분석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교육 분석은 물론 착각이나 투사를 저지하는 이상적이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정신치료자들에게는 적어도 자기 비판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 태세를 도와줄 수 있다. 어떤 분석도 모든 무의식성을 영원히 지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모든 새로운 증례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결코 배열되지 않았던 무의식적 전제 조건에 계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심층 치료의 절반 정도는 의사의 자체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만을 환자에게도 바로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 때문에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처만큼만 치료할 수 있다. 상처받은 의사에 관한 그리스 신화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소위 작은보다 그냥 마이너인데 작은 일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이라고 해도 메이저하고 마이너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은 케이스하고 심각한 케이스를 나누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를 그냥 경증 정신치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경증 정신치료 영역에서는 제기되지 않는다. 경증 정신치료 영역에서 사람들은 암시나 유익한 충고 적절한 해명으로 이미 잘 치료해 나간다. 반대로 복잡하고 지적인 사람이 신경증이나 정신병적 경계 상태가 되면 흔히 우리가 이건 메이저니까 중증 정신치료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중증 정신치료라 칭하는 변증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정신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전제뿐 아니라 세계관적 전제로 가능한 한 제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때로 위험한 이물을 몰래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회교도를 기독교적 전제로, 배화교도를 유대 정교로, 기독교인을 고대 이교도의 철학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서 실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며 그것의 정당성을 나는 의심스럽게 본다. 나는 보존적인 치료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해롭지 않았던 가치는 가능한 한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논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과제이지 의사의 과제는 아니다. 많은 여기서 아마 번역된 중에 우리는 때로 위험한 이물을 몰래 들여버리지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Without introducing dangerous foreign bodies into his psychic organism이란 용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그러니까 그 심리 조직에 위험스러운 이물질을 들여보내지 않으면서라는 만약에 어떤 A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B라는 종교 입장에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A라는 심리 치료자의 태도가 어떤 포린 바디라는 얘기예요. 이 B라는 심리 시스템 속에는 그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시스템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상담자가 가지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설명을 가지고 이분을 돕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걸 소화해낼 수 없는 포린 바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치료 방식은 이물질을 투입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이물질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번역하거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어떤 이분의 가치체계나 이분의 어떤 종교 이분이 채택한 종교나 신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상담자가 바꿔내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따른다는. 그래서 확실하게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적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동의가 되는 게 그러면 어떤 그 내담자가 왔을 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특색을 상담자나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로 그걸 그대로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적용해서도 안 되고 어쩌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치료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봐야 되면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 쓰기 위해서 어떤 그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색안경을 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네. 사고 체계나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스템들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 안에는 힐링 파워가 작용하도록 돼야 된다. 만약에 이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이분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분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리서브된 파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밸류 시스템을 함부로 무시하고 어떤 물질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벌 받습니다. 하느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소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다는 얘기. 선교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선교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상담자는 선교자 입장에서 설 때는 그 직책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 상담의 입장에서 상담자로 임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가치 시스템 속에서 이분 스스로가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판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저지멘탈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선교사들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야지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네. 선교의 방식이 각각 다른데 내 것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당신이 가진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접근한다면 쉽지 않다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옛날에 그 10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그 시기 중에 가지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자체를 상당한 수치심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더니 자기들도 기독교인인데도 이미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영어로 된 성경과 그 영어를 사용할 때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미국이라는 또는 영국 특히 그 영국이었거든. 영국이 가져온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적 침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적인 침략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 읽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가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면은 선교든지 뭐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자기 신념보다 신념을 전하는 것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이제 시간에 라포 형성하는 거, 관계 형성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 자체가 비권위적이고 비판단적이어야만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 라포라고 얘기를 해요. 라포가 형성되지 않고는 상담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라포가 형성된다고 하면 서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이 나중에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는 이것을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 테라퓨틱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으로 작업 동맹이나 치료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지만 이미 융은 라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선각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 많은 것이 인터서브젝티브한 현대 이론을 이미 이분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는 상담자가 다 옳다는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라. 내담자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상담자가 가지는 역전이 저항에 대한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죠. 역전이 때문에 내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담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융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연하죠. 네.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융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보통 심리 그 당시의 심리학이라는 게 의식의 세계만을 다루고 있어서 이 무한한 무의식에 있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심리학자들하고 전혀 다르죠. 무의식의 아주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분은 의식과 프로이드가 봤던 의식의 세계하고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이 세 개의 지형학적인 이론을 융은 칸셔스니스하고 이걸 이고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고 칸셔스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무의식을 퍼스널 언컨셔스하고 컬렉티브 언컨셔스, 그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면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무의식의 세계는 개인 무의식 선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세계를 도입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프로이드는 비과학적이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융과 우리가 프로이드 그리고 프로이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계와 융을 따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많은 정신 치료자들은 나와는 반대로 세계관의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개인 심리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아주 다른 상황이 생겨난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적 충동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이 충동은 다른 충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습득물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 소망이나 의지, 의견,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소요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비개인적인 힘이며 우리는 객관적이고 세계관적 판단을 가지고 이것과 대변하고자 시도한다. 후자 중에서 주관적 전제 조건만이 그것도 일부만이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관적 전제 조건은 대부분 일반적인 전통과 환경적인 영향과 관련되고 그중 적은 부분만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의식적으로 선택됐다. 여기 세계관적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영어 번역자는 이걸 theoretica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이건 객관적이고 세계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비개인적인 힘이며 거기에 we can do all we can do is to try to come to terms with it with the help of subjective and theoretical judgment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 객관적이고 세계관적 판단을 가지고 이것과 대변하고자 시도. 이게 객관적이라는 말이 지금 서브젝티브를 그렇게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근데 서브젝티브에는 티오레티컬 저지먼트를 갖다가 객관적이고 세계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관적이고 이론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함으로써 뜻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번역에서 혹시 오류가 생겼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객관적인 거죠. 성적인 어떤 충동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습득물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소유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it is completely impersonal. 그래서 이건 아주 객관적인 건데 이것을 대응하는 데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판단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subjective and theoretical judgmen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객관적인 이 성적 역동 자체는 주어진 거죠. 그거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subjective and theoretical이라 주관적이고 세계관적인 판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주관적이고 이론적인 판단에 도움을 받아서 대응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성적 욕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서브젝티브하죠. 그리고 티어레티컬 그걸 잘 이해한다면 이게 잘 대응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과 대면하고자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에 다시 객관적이라고 들어가서 용어가 혼란을 일으켰어요. 후자 중에서 주관적 전제 조건만이 그것도 일부만이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관적 전제 조건은 대부분 일반적인 전통과 환경적인 영향과 관련되고 그중 적은 부분만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의식적으로 선택된다. 내가 외부적 객관적 사회적 영향으로 형성되었듯이 나는 내가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명명했던 내면의 무의식적 사실에 의해서도 역시 형성되며 존재한다. 외향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관계에, 내향적 태도를 갖는 사람은 주로 주관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자는 대부분 주관적 확실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지어는 그것을 두려워하기조차 한다. 후자는 사회적 관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그것을 곧잘 간과하며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번거롭다고 느낀다. 인간관계의 세계는 어떤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것, 정상적인 것,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면의 성과, 자기 자신과의 일치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내면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는 inner pattern of lif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with his own self consistency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적 삶의 내적인 유형이라고 할까 패턴이라는 표현을 이걸 성과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의미로 inner pattern of life 삶의 어떤 유형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셀프 컨시스턴시가 항상 이게 일관성 있는 자신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이게 내면 그 엑스트로버트하고 인트로버트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을 여기 설명해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인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즉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주관에 대한 무의식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속에서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인간 공동체에서 인격을 실현할 때 무지무식 중에 조잡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치에 크게 어긋나는 미숙한 행동을 한다. 이런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전형적인 태도에서 크레치머가 기술한 전형적인 생리적 기질을 논외로 하고 사람들이 인간과 그들의 신경성을 하나의 이론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관적 전제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많은 의사들 역시 알지 못해 의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다음의 진리를 너무 자주 간과하려 든다. 즉, 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롭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닫아야 했던 문은 여나 열어야 했던 문은 닫아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환자가 고도로 자신의 주관적 전제에 의해 희생되듯이 의사의 이론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론의 경우는 희생의 정도가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수많은 개별적인 증례와의 비교에서 나와 지나치게 개인적인 병리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의 개인적인 편견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정도에 국한된다. 비교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화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의 활동에 어떤 색조를 주고 어떤 경계를 정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충동이 이런저런 개념이 경계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외견상의 원칙이 되는데 이는 곧 연구검토의 조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관찰될 수 있고 주관적 가정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데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매우 다른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견해들이 생겨났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듯이 부합되는 것은 축적하고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그때그때의 주관적 전제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발달은 과학의 역사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고 보통 법칙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적 심리학이 그 자신의 이론을 일치시키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과학도 성취되는 이론적 관점 없이는 활기차게 존재해오지 못했음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그러한 불일치가 새로운 문제 제기에 출발점을 이룬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딜레마는 매번 전제 문제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는 각기 다른 원칙적 관점들을 인정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았다. 이로부터 향후 연구에 대한 많은 가능성이 생겨났다. 특히 선언적 태도, 유형의 문제와 그것의 바탕에 놓여있는 기능의 문제가 흥미롭다. 이러한 선상에서 로샤하 검사, 게슈탈트 심리학
그 밖의 시도들이 유형상의 차이를 분류하고자 이루어졌다. 내가 보기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밖의 가능성은 세계관적 요인의 조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신경증 이론 원인론에서뿐만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프로이트는 이미 의학의 한 원인으로서 도덕적 법률 기관의 기능을 크게 강조한 바였고 또한 신경증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유아적 소망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종교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것 역시 세계관적 전제이며 승화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합동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계관의 기초를 둔 가치범주의이며 이것은 무의식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경향을 때로는 촉진하고 때로는 억제하면서 환자의 삶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론과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치료의 필수적인 인격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세계관적 요인에 대한 검토는 특히 중요하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비록 부정적 관점에서 이긴 하나 이미 그의 후기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이런 세계관적 전제의 중요한 부분은 프로이트가 초자라고 불렀던 것, 즉 의식적으로 전달된 모든 보편적이나 가치의 총체인데 모든 보편적 확신이나 가치의 총체인데 이는 정통 유대인의 율법에서처럼 자아의 상위에 위치한 견고한 정신체계를 나타내며 자아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는 작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세계관적인 전제나 이론 이런 것들은 세계관적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theoretical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론적인 theoretical assumptions 뭐 이런 표현들을 전부 세계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프로이트는 이미 무의식이 때때로 우리가 원초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우리는 꿈이나 백일몽에서 그것을 본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에서 두 어머니 주제의 경우처럼 그는 그러한 상징의 역사적 해석이나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초자아를 구성하는 것이 레비 브릴리 원시인의 심리학에서 내세웠던 개념인 집단표상에 해당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신화의 원초적 주제에 근거를 둔 보편적 관념이자 가치본주의이며 원시인들의 정치 사회생활을 형성하고 지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타당한 보편적 신념이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이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는 교육받고 세상과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것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견해 형성에도 관여한다. 그러므로 몇 가지를 고려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어떤 보편 개념에서 유리한가를 항상 말할 수 있다.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신경증 환자의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결정은 보통 이러한 전제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런 전제 속에서 마찰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종족 교훈을 절대적인 기잡이라고 생각하는 원시인처럼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있다. 여기서 집단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는 collec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collective representations 이렇게 해서 집단 표상. 어때요? 우리가 이 집단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 때는 어떤 생각 자체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꿈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어떤 표상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어떤 신념을 형성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나 신념 이런 것들은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슈퍼이고를 구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시인들의 경우는 이 집단 표상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원시인들이 다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그 집단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어떤 일반적인 신념이나 각자의 어떤 보편적인 사고, 보편적인 신념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거기에 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거기에 걸맞도록 살도록 우리가 훈련되어 있죠.
원시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이라기보다 집단 표상이라고 하는 컬렉티브 레프레젠테이션스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도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미신적인 것도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그 사회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표상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요즘 현대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조금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면은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가지고 그 뭔가가 이게 좀 합리적이거나 좀 이렇게 좀 인간다운 그런 삶보다는 뭔가가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사람을 막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때는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어떤 특정한 것들이 막 움직여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력을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미국도 이 대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보니까 그 트럼프 쪽하고 바이든 쪽하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의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자기의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군가에서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선동되면은 그건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몰려서 뭉쳐지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집단 표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움직여져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정말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 표상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미지가 딱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휩쓸려 버리니까. 예, 휩쓸려 가가지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 양이 이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그냥 양쪽 진영으로 탁 나눠져 버리고 이게 분리돼 버리고 양극단으로 지금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또 한국도 굉장히 양극으로 치닫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참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 작용을 또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상식적인 개념에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 표상이라는 하나의 그게 완전 뭐 신격화돼서 나타나니까 한국도 그게 동일하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떠한 모교의 목사가 거의 뭐 하나의 어떤 그 반 어떤 이념에 주도하는 테러 집단의 어떤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직여버리고 어떤 신격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개인의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도 저게 그 어떤 집단적인 표상, 집단적인 어떤 거기에 있어는 완전 뭐 신격화되어 버리니까 그게 참 그게 거기 따르는 어떤 군중이나 이런 무리들조차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자꾸 표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가치, 어떤 이성적인 가치만 때로는 그걸 봤을 때는 이성적인 가치의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가 때로는 그게 그런 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거를 포기하는 상황이 네.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거 맞네.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러가 이야기한 게 권력 의지가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본능과 같은 걸로 말한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쪽 측면으로 보면은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충동이나 권력에 대한 그 권력 의지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게 교묘하게 집단 무의식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변형된 무언가가 새로운 그러니까 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하나의 표상으로 가지고 있는 어느 개인이 그 표상을 자기 것으로 사회에 제시했을 때 여기에 융합하고자 하는 머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자기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머지 현상이 일어나요. 융합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실하지 못하게 자기가 자기 응집성이 약하면은 자기 대상을 찾잖아요. 셀프 아브젝트를 찾는데 우리 코우시 얘기하는 셀프 자체가 허약하면 셀프 아브젝트를 끊임없이 찾는데 셀프 아브젝트가 자기가 이상화하고 있는 그리고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권력 의지를 가진 이상화된 대상이 필요하죠. 그 이상화된 대상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가지면 그게 가장 비합리적일 때 이 사람은 가장 매혹적인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니까 이게 절대적인 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수님 그게 어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것과 그게 합쳐져서 집단이 합쳐져서 거기서 오는 그 기저에 숨어 있는 게 불안이 그렇죠. 자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앵사이티가 네. 이제 그걸 뭘로 파악하느냐는 앵사이티가 있다고 하는 건 어쩌면 베이직 앵사이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고의 응집성이 없다는 얘기죠.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가 전력권을 가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자기를 동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재가 필요하다. 독재자가 각광을 받는 법이고 뭐 다 소용없는 자기 혼자 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보면은 그 대형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면은 뭐 하나만 감투를 썼다 그러면은 그걸로 다른 사람 위에 막 군림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뭐 정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싹 무시하고 무조건 이 조직에 충성해라 하고 그걸로 강요하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걸 왜 신경 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인간도 아닌 걸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별것 아닌데 그런 대형 교회라는 이름이 자기 뒤에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라는 것을 자기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질 않죠. 네. 그러면서 이 불법도 쉽게 해결해버리는. 불법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 의지잖아요. 그 최대한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지 않고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것들,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횡행하고 이게 하나의 집단화됐을 때 엄청난 사회적인 위험이 일어나죠. 그게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박함이라든지 비열함이라든지 위선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구조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맺어가고 또 대화를 열어가는 어떤 그게 하나의 그게 일반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섀도우라는 이게 융이 얘기하는 섀도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 거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그래서 사실은 자기 건데 그 무의식에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 이 섀도우끼리만 뭉쳐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섀도우에 대한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격 통합.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을 못 가져오는 거죠. 못 가져오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속에 통합을 못하면서 그냥 가면을 쓴 채로 쭉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다가 누군가가 자극을 하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들도 보면은 그 소셜 미디어라 하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그런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금 그 성우사 말씀하신 저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익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내놓다가 이제는 익명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다 해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체를 또 영웅시하는 또 거기에다가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비열한 면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한 가지 또 될 수 있는 게 이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치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담자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해서 한다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분석자 치료자의 입장에서 그 내담자나 클라이언트나 이런 어떤 집단이나 이런 걸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 집단이나 개인이나 어떤 한 인간 속에 내면 무의식 속에 계속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무의식 저 밑바닥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어두운 면과 이 치료자가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렇죠. 스피리추얼적인 입장에서도 제가 맞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대면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편으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표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대면했을 때 그 사람 내면 속에 숨어있던 어두운 면이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하게 미칠 수 있는가를 제가 그거를 거기 제 스스로 그것과 대면했을 때 저한테 다가오는 어떤 굉장한 어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엄청난 두려움이 오죠. 예. 네, 불안감도 있고 굉장히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제가 뭔가를 좀 완전 온몸이 좀 바짝 서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악함이라는 게 이게 어떤 우리가 치료자적인 입장에서의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또 연결되지만 어떤 이거는 하나의 스피리추얼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과도 또 연관되어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한번 또 들어보거든요. 그 중세에서 그 데빌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신 악신의 개념이 과거에는 우리 심적인 어떤 영성적인 걸 설명할 때 어떤 추상으로서 그걸 추상이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 현실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이죠.